자, 오늘 심화이론 첫 번째 수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본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 내용을 다 정리를 했고요. 제가 앞서서도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심화이론에서는 핵심 요약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강의에 대해서 가끔 이제 어떤 학생들은 불만이 뭘 이렇게 다 해. 교재에 있는 거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얘기하고 다 해. 뭘 보라는 거야 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세요, 사실은. 근데 이제 합격한 다음에는 교수님이 말이 맞아요. 다 봐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본 이론은 그 컨셉으로 간 거예요. 다 봐야 돼요. 무조건. 심화 이론에서는 이제 정말 원하는 핵심, 요거는 꼭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심화 이론에서 제가 요약된 핵심 정리된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나눠 드릴 거예요. 자, 요 자료의 활용 방법은 개개인이 알아서 쓰시면 돼요. 이게 필요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공부 스타일이 요약 정리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수험생이라면 저는 그냥 이 핵심 요약지가 있는 것들 여기 중요하구나 정도만 참고하고 저 같은 경우는 교재를 볼 거고 어떤 학생들은 스스로라도 핵심을 정리해서 공부하시는 학생들이 있어요. 사실 제가 정리해서 드리는 것보다 본인이 정리하는 게 훨씬 더 공부에 도움이 돼요. 그게 기억에 많이 남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기 싫은데 뭔가 요약본이 있어서 내가 들고 다니면서 또는 내가 기억한 걸 여기다 추가로 적어서 다시 뭐 복습용으로 쓰고 싶다던가 해서 각자 나름의 방법으로 이 자료를 활용하시면 돼요. 이 자료에 있는 건 교재에 있는 걸 그냥 요약 정리해 놓은 거다 라고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의 자료가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이렇게 드리다가 올해는 제가 교재 안으로 다 얘를 넣어버렸거든요. 교재에 있는 데에서 원래는 자료를 안 드리려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혹시 교재를 또 못 갖고 왔거나 또는 뭐 기본적인 공부는 다른 교재로 했는데 제 거 심화 수업만 듣거나 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쓰실 분들은 쓰시고 안 쓰실 분들은 그냥 연습장으로 쓰시고 온라인으로 수강하신 학생들은 굳이 이거를 출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심화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는 굳이 출력해서 볼 필요 없다. 교재에 다 있다라는 거 정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는 기본 이론 안 듣고 공부 한 번도 안 하고 바로 심화 이론 들었어요. 따라오기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친절한 설명이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확인하는 설명이 들어갈 거지. 그렇기 때문에 기본 이론을 안 듣고 나는 심화만 들을 거야 라면은 저는 그냥 심화를 듣지 말고 기본만 들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존에 이미 공부를 했었다, 나는 공부를 충분히 했다라면 기본 들을 필요 없이 심화부터 해서 요약 정리하면서 대신 짜투리에 있는 것들, 제가 심화해서 건들지 않는 것들을 꼼꼼하게 다시 한번 스스로 회독수를 늘리면서 짚어 가셔야 된다라고 공부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제가 심화 이론 수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드린 게 수업하러 오기 전에 문제를 먼저 풀어보셔라. 그래서 각 단원별로 기출문제랑 예상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풀어보시라고 한 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풀어주려고, 수업 시간에 그 문제로 진도를 나갈 건 아니고 그걸 풀어보고 내가 모르는 게 뭔지 어떤 내용이 시험 문제 나오는지를 본 다음에 다시 심화로 들어오면 여러분들한테 들어오는 게 다를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구나, 이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뭘 암기해야 될지 가닥이 좀 잡힐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근데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제가 아무 문제도 안 건드리고 가면 좀 서운하죠. 그래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항상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풀면서 어려웠던 거 요건 좀 풀어주세요 라고 싶은 것들을 제가 좀 이따 쉬는 시간인데 물어볼 건데, 그걸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단원이 끝날 때마다 그 몇 가지 문제들은 제가 좀 더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심화 이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공중보건의 정의, 윈슬로우의 공중보건 정의.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 자체가 공중보건학이에요. 그러니까 공중보건의 정의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시험 문제로 끊임없이 빈출될 수밖에 없고 정말 쉬운 내용이죠. 그래서 윈슬로우의 정의는 근데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게, 우선 누가 노력한다? 지역사회가 노력한다. 목표 세 가지가 뭐다?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이다. 요 세 가지가 목표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사회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무슨 노력을 해야 된다? 여기 밑에 있는 5가지. 그래서 환경위생관리, 전염병관리, 개인위생에 관한 보건교육, 그리고 의료 간호서비스 조직인데 가끔 이게 의료 간호서비스 조직, 의료 또는 간호서비스 조직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 풀 문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자, 풀로 나왔을 때는 조기 발견과 예방적 치료를 위한 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전문적인 치료를 위한 게 아니라 조기 발견, 예방적 치료를 위한 의료와 간호 서비스를 조직화한다라는 것. 자, 그리고 사회보장제도를 발전시킨다. 뭘 위한 사회보장제도냐? 건강을 유지하는 데 적절한 생활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윈슬로우의 정의는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시험 문제로 나오고 문제 유형은 거의 이러죠. 다음 중 윈슬로우의 공중보건 정의에서 제시된 공중보건의 목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또는 지역사회 노력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고르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고 가끔은 이렇게 나와요. 노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면서 요 노력에 있는 거랑 목표를 섞어놔요. 그러면 노력을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목표는 노력에는 해당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구분 지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중 지역사회의 공중보건을 위한 지역사회 노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환경위생관리, 2. 전염병관리, 3. 보건교육, 4.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 그럼 아닌 게 4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걸 왜 짚어드리냐면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 문제를 읽은 다음에 지문, 그러니까 그 보기를 읽으면서 문제를 까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순간 딱 우리가 여러분 시험장에서는 긴장 상태이기 때문에 딱 멘붕이 오는 거야. 여기에서 이거 다 공중보건 정의에 있는 내용 맞는데 문제 오류 아니야? 이래버리면 이제 이게 노려지면서 문제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 눈에. 그래서 항상 지문을 보고 보기를 보고 보기 중에 답이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무조건 다시 뭘 해라? 문제를 다시 읽어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항상 그런 문제 푸는 요령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공중보건의 대상이라고 하면 항상 누구? 지역사회, 주민 또는 지역사회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공중보건의 3대 핵심 원칙이다라고 하면 참여, 형평, 협동 세 가지를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참여,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이 공중보건 사업에 참여해야 되고요. 형평성을 제고해서 어떤 불평등하게 배분되면 안 되고, 협동,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협동해야 한다라는 세 가지 핵심 원칙이 있었고요. 자, 앤더슨이 제시한 공중보건 사업의 수단 세 가지, 서비스에 의한 봉사행정 또는 그냥 봉사행정이라고도 하고요. 법규에 의한 통제행정 또는 통제행정 또는 보건법규라고도 해요. 교육에 의한 조장행정 또는 보건교육이라고 하죠. 자,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능률적인 수단이 되는 것은 뭐다? 보건교육이다. 교육에 의한 조장행정이다라고 했어요. 자,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할 때, 보건사업을 잘 기획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자, 지역사회에서 보건사업을 기획할 때 제일 먼저 기획팀의 조직이 들어가는데, 이건 조금 이제 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그냥 보건소나 각 지자체의 시군구에 있는 보건 관련 담당 공무원들이 어떤 기획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럼 여러분들이 기획팀의 일원으로서 보건사업을 한다.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보건사업할 그 지역의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문제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현황을 분석해야 된다. 그래서 현황 분석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뭔지 또는 어떤 질병의 유병률이 높은지, 건강 수준이 어떤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뭔지, 지역사회 주민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해요. 자,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문제가 하나만 나올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 중에서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을 결정한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수립해서 사업 계획을 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단계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그럼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라는 우선순위 결정의 방법이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브라이언트의 우선순위 결정 기법과 BPR 기법, 그리고 최근 들어서 출제 비중이 이제 제가 이거 앞으로 출제 가능합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올해 몇 개 지역에서 출제가 돼서 서울도 출제가 되고 전라도도 출제가 되고 몇 개 지역에서도 출제됐고, 그러면 앞으로는 더 많이 출제될 것 같은 것 골든 다이아몬드, 황금 다이아몬드 기법이다라고 했어요. 자, 브라이언트부터 보시면은 브라이언트는 4가지 기준, 문제의 크기 또는 유병도, 문제의 심각성, 사업의 기술적 해결 가능성, 난이도, 해결이 가능하냐, 난이도가 높으냐 낮으냐, 그리고 누구의 관심? 주민의 관심이에요. 가끔 오답으로 이거를 기획자의 관심 또는 사업 진행자의 관심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주민의 관심도를 가지고 4가지를 기준으로 했다라고 했고, 이걸 어떻게 해요? 점수를 1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부여한 다음에 각각의 1점부터 4점까지의 점수를 각각 부여해서 4개를 다 곱해서 점수가 높으면 우선순위가 높은 것. 그럼 이 4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상대적 우선순위가 없어요. 그쵸? 이 중에서는 그냥 똑같이 1점부터 4점 중에 점수 넣고 곱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자, 할론과 피켓의 우선순위 결정이라고 하는데 주로 BPRS라고 불러요. 그래서 BPR 시스템이라고 해서 BPRS, BPR 기법이라고 하는데, 자, A 플러스 2B 곱하기 C가 기본 핵심이죠. A는 뭐예요? 문제의 크기. 그래서 자, 이 BPR 기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앞에서 브라이언트의 우선순위 결정 기법은 문제의 크기, 심각도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 기준까지는 제시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 BPR 기법에서는 문제의 크기 같은 경우는 만성질환은 유병률로, 급성질환은 발생률로 측정을 해서 0점부터 10점까지 사용해서 점수를 넣고요. 자, 문제의 심각도, 문제의 긴급성, 중증도, 경제적, 사회적 손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다음 중 BPR 기법에서 문제의 심각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문제의 긴급성, 2. 중증도, 3. 경제적 손실, 4. 사회적 손실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를 여러분 같이 볼 때는 그러려니 하는데 따로 띄어 보기로 내놓으면 이게 있었나? 라고 분명히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경제적 손실, 사회적 손실까지도 심각도에 포함시키고 있구나 라는 거 주의 깊게 보시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꼼꼼하게 하는 것과 그냥 쓱 하는 것의 차이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얘를 그냥 쓱 보고 가면 다 아는 것 같지만 막상 시험 문제 나올 때 내가 문제를 못 푼다? 그러면 너무 굵직굵직 큰 애들만 보고 꼼꼼하게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걸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매 순간 여러분들은 그런 것까지도 내가 기본 이론 때는 미처 캐치 못해요, 사실. 기본 이론 때는 이거 3가지 기억하기도 벅차거든요. 근데 이제 다 알잖아. 그러면은 나머지 내용들도 꼼꼼히 보셔야 된다. 자, 경제적, 사회적 손실까지 고려해서 0점부터 10점까지 부여하고요. 사업의 효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한지를 가지고 0점에서 10점이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자, 만약에 문제 크기가 0점이다. 라고 하더라도 이 심각도나 사업의 효과만으로도 점수가 나오겠죠. 문제의 심각도가 빵점이다 라고 하더라도 문제의 크기와 사업의 효과가 곱해져서 점수가 나오겠죠. 사업의 효과가 빵점이다. 어때요? 문제의 크기나 심각도가 10점, 10점 하더라도 곱하기 0을 해버리니까 의미가 없어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심각하고 아무리 문제의 크기가 커도 사업이 효과가 없다, 해결이 불가능하다라면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뭐다? 사업의 효과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OPR은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는 OPR까지는 안 넣어놨는데 요거 교재에는 있는 거고, 간단하게 요것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얘도 거론이 될 거예요. 보면은 이 OPR은 BPR의 보완요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했는데, BPR 기법으로 계산을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진짜 그럼 실현 가능하냐 이걸 판단할 때, 또는 우선순위가 잘 드러나지 않을 때, 그럴 때 이 OPR이라는 기법을 사용하는데 하나 더 곱하는 거예요. 그냥 D. 그럼 D는 뭐냐? 펄 팩터라는 거. 사업의 적정성, 경제성, 수용성, 자원 확보성, 적법성, 요 5가지 가지고 점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걸 가지고 누가 더 중요해 안 중요해 그거 판단하는 거 아니고 실현 가능하냐 못하냐 요것만 보는 거예요. 과연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 그래서 요 5가지 업무의 적절성, 경제적 타당성, 수용성, 자원 확보 가능성이에요. 충분성은. 그리고 적법성. 그래서 전부 다 0 아니면 1이에요. 0 아니면 1. 하나라도 0이면 뭐예요? 얘네 5개를 다 곱해서 여기다 곱하는 건데 하나라도 0이면 빵점이 돼요. 곱하면 실현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현 가능한지의 여부만 판단하는 거지 누가 더 우선순위가 높다 낮다를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 황금 다이아몬드 기법이 최근 이제 기출문제로 마구마구 나오고 있다라고 했는데, 황금 다이아몬드는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 처음 시행이 됐던 기법이고요. 뭐가 필요하다? 보건지표의 상대적 크기와 변화의 경향, 요 2가지가 가장 핵심이에요. 자, 보건지표의 상대적 크기라는 것은 우리 지역과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보건지표의 크기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변화의 경향은 뭐예요? 지금과 5년 전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 2가지에서 결국은 각 지역별로 매년 어떤 보건지표가 쌓여져 있는 게 있다라면은 쉽게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게, 굳이 따로 조사할 필요가 없이. 그래서 얼마나 사용하기가 편하겠어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건강지표가 확보 가능하고 과거 추세를 알 수 있으면 쉽게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고, 자, 여기선 그리고 이런 거 형평성을 추가할 수 있다. 왜요?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이 열악해.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이 좀 더 좋아,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형평성을 추구할 수 있다. 앞에 어때요? 브라이언트 기법이나 BPR 기법 같은 경우는 형평성에 대한 개념이 없겠죠. 다른 지역과 전혀 비교하지 않으니까. 요런 게 이제 포인트다. 그래서 얘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냥 설명해놓고 이거 무슨 기법이냐 정도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몇 번 더 나오면은 문제 내기 좋죠. 요런 것들 뭘 가지고 결정하느냐, 또는 형평성 추구가 보기로 되어 다음 중 뭐 황금 다이아몬드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할 때 지문 중에 형평성 추구에 적합한 방법이다 라고 지문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그냥 그림으로 한번 봐보면은, 자,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그려놓고, 다이아몬드 모양을 그려놓고, 자, 뭐, 이 위쪽에는, 자, 우리 지역과 전체 지역 또는 뭐 다른 지역, 경기도와 서울을 기준으로 두고 경기도에, 이제 경기도에 보건 사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와 서울 또는 경기도와 전국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지역이 나쁘면 요 라인에다가 넣고, 우리 지역과 전체 지역이 비슷하면 요 라인, 그다음에 우리가 좀 더 좋다 다른 지역보다, 그러면 이 라인에 넣는 거고, 5년간의 추이, 자, 우리 지역의 어떤 뭐 이런 것들 유방암 발생률이 5년 전과 지금의 추이를 비교했을 때 5년 전보다 안 좋아졌다, 발생률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면은 여기에 비슷하다라면 여기에 더 좋아졌다, 발생률이 낮아졌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넣죠. 그럼 제일 안 좋은 건 어디예요? 둘 다 안 좋은, 추세도 안 좋고 다른 지역이랑 비교해도 안 좋은 여기가 1순위, 자, 여기가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가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게 황금 다이아몬드 기법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우선순위를 결정했으니까 목표를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목표가 갖춰야 될 기준 스마트라고 해요. 스페시픽. 목적은 항상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미저러블, 측정 가능해야 된다. 그래야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프로프리에이트, 적절해야 된다. 사업 목적에 적합한 그 목표를 수립해야 되고요. 실현 가능해야 된다. 합리적이어야 하며 기한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언제까지 이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기한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 5가지. 자, 그다음에 요거 여러분들 심화에 전략 수립하는 거에 심화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자료로도 드린 거고, 자, 목표를 수립하고 나면 전략을 수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이제 요것도 최근 출제 경향 문제, 요것도 제가 작년에 심화에서 수업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심화에서 계속 다뤄드렸었다가 올해는 기본 이론에도 넣고 심화에도 조금 더 넣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보기엔 앞으로 출제가 많이 될 걸로 예측되는 문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시험 보고 이 내용이 나오면 교수님 분석이 맞았어요, 나왔어요 라고 저한테 후기를 보내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이거 출제가 처음 된 건 아니고 한 2번 정도 됐어요 그동안. 근데 요거는 한 번 출제되고 말 내용이 아니라 점점 더 출제될 내용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자, 사회생태학적 모형이라고도 하고 그냥 생태학적 모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보건교육, 어떤 이제 보건 관련 교재들은 그냥 이걸 생태학적 모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보건행정 파트 쪽에 있는 보건기획 교재에서는 사회생태학적 모형이라고 하는데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인간의 행동에는 다차원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사람의 행동에는 나의 어떤 개인 가치관도 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나를 가르친 어떤 선생님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고, 직장 동료들 또는 내가 속한 지역사회의 어떤 환경이라던가, 내가 속한 직장의 분위기라던가, 직장의 규칙이라던가, 또는 그 나라의 어떤 정책이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각각의 차원에 맞게끔 전략이 수립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사회생태학적 모형 또는 생태학적 모형이라고 불러요. 자, 인간과 환경 사이가 동적이고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제도적 맥락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학문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 개인, 환경, 건강 사이의 상호관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회생태학적 틀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게 좋다. 그럼 그 틀은 어떻게 하느냐? 개인이나 집단 행태의 개인적 요인도, 내가 나한테 미치는 영향도 있고요. 개인 간, 내 주변 사람들 또는 내 주변 어떤 집단들, 내가 속한 어떤 조직,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 국가적 정책, 이런 것들과 다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다 적절한 전략이 수립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보건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나한테만 주구장창 금연교육을 할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어떤 금연과 관련된 정책도 마련하고 내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자조 집단도 만들어주고 어떤 회사, 내가 속한 조직에서의 어떤 규칙도 만들고 규제도 만들고 이렇게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요인들, 개인적 요인이라고 하면은 나의 지식, 태도, 행동, 자아, 인식, 기술 이런 개인적인 특성들이 개인적 요인에 해당이 되는 거고, 개인 간 관계 또는 1차 집단이라고 하는 건 내 주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족, 직장 동료, 친구 이런 것들을 포함한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나의 사회적 관계망 안에 있는 사람들. 여기서 뭐 공식적인 관계망이라면 직장 동료겠죠. 공식적인 조직 안에 나랑 같이 섞여 있는 사람들. 비공식적인 사회 관계망이라면 나의 친구, 가족 이런 사람들이겠죠. 자, 조직 요인이라고 하면은 조직적 특성을 지닌 사회적 기관들. 이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그 회사, 내가 공공기업의 조직원이다 그러면 내가 속한 그 조직이 항상 있겠죠. 그 조직에서의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규칙, 규제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사회는 어느 지역사회 전체 틀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경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기관들 사이의 관계, 지역사회 차원의 관계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거고, 정책은 정부의 정책, 법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따라서 그 전략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정의를 이렇게 내렸으니까 우리 기본 이론에 있는 요 내용이 전략의 유형, 그럼 개인은 이런 것들을 개인적 요인이라고 하니까 개인에게 어떤 보건 교육을 하거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훈련을 하거나 직접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유인책을 제공하거나 너 다 금연하면 어떤 거 보상을 해줄게 이런 것들이죠. 개인 간 수준이라고 하면 나의 주변 사람들이죠. 그래서 기존의 내 주변 인간관계들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네트워크를 개발을 해요. 그래서 후원자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거 자조 집단이 많이 들어가겠죠. 금연 그룹 이렇게 만들어서 금연을 위한 모임 이런 집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서로 돕게 하는 것들. 비공식적인 지도자를 활용한다. 뭐 자생 집단의 지도자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자, 지역사회 수준에서 다시 쪼갰을 때 조직 요인, 조직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규칙, 규제. 그래서 조직 안에서의 개발, 조직 관계 이론, 조직 안에서의 인간관계 이런 이론들이 들어가는 거고, 지역사회 차원으로는 지역사회 전체의 어떤 이벤트를 하거나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거나 사회적 마케팅 기법을 이용하거나 지역사회 안에서 어떤 보건 기획이 들어가는 거죠. 또 정책으로는 옹호, 어떤 그 건강 행위와 관련된 옹호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라. 이러한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모형이다? 생태학적 모형 또는 사회생태학적 모형이다. 그래서 보건 사업을 할 때 개인과 주변의 환경과의 어떤 상호작용을 고려해서 개인을 여러 수준으로 나눈 다음에 각각의 수준에 맞게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생태학적 모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건사업을 평가한다라고 했는데, 자, 보건사업 평가 기준에는 서치만의 평가 기준이 있었고 미국 공중보건협회의 평가 항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우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할 게, 보통 시험 문제는 거의 서치만의 평가 기준이 나와요. 근데 미국 공중보건협회의 평가 기준이 비슷하니까 섞어놓고 틀린 거 찾으시오 또는 모두 고르시오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해서 보시는 게 더 좋겠고요. 자, 이게 더 기억하기 쉬운 게 뭐예요? 미국 공중보건협회는 사업이에요. 시작이 사업에 그러면 섞어놓고 서치만만 고르시오 하면 사업에 있는 거를 빼버리면은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자, 다시 서치만을 보면은 우선 어떤 보건 사업을 통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업무량, 노력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성과, 그 노력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느냐, 성과를 평가한 다음에 성과의 충족량, 그럼 그 결과물이 충분한가, 그 지역사회 주민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분한 양의 성과냐, 성과의 충족량, 효율성, 투입 대비 산출은 괜찮았냐, 업무 진행 과정,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는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 5가지 제시했죠. 자, 미국 공중보건협회는 사업이 적합했냐,
자, 여러 문제 중에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선정했는데 그 사업이 정말 적절한 것이냐, 다른 걸 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고, 사업량, 자, 그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을 했는데 제공된 사업의 량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분한 사업이 투입이 되었느냐, 그다음에 사업의 효과성, 그래서 목표를 달성했느냐, 사업의 효율성, 투입 대비 산출은 괜찮은가, 사업에 의한 부수적 효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다른 효과는 없었는지를 평가하는 게 사업의 부수적 효과까지 해서 5가지가 있고요. 자, 평가에 몇 가지를 좀 더 넣어놨어요. 자, 제가 심화를 조금 이제 욕심을 부려서 넣고 난 다음에 강의를 하면서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또 공부량을 너무 늘려주는 것 같아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막상 강의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심화 있는 내용들을 하면서 심화 중에서 요거는 나올 수 있으니까 꼭 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있을 거고요. 자, 요거는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나올 만큼 중요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슥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랑 같이 보고 읽어보는 정도로 넘어갈 것과, 실제 여러분들이 얘는 심하지만 앞으로 출제가 가능하니까 공부해야 될 것은 제가 강의하면서 조금씩 구분을 해 드릴 거예요. 심화의 내용들은. 보건 사업을 평가하는 방법이 사업의 효과에 따라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사업의 주체에 따라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평가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또는 투입, 산출, 무형,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 효과별로 보는 거, 요거는 우리 방금 봤던 서치만의 평가 항목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업무량, 사업 실적이라면 사업의 효과가 있었느냐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에 적절했느냐라는 평가, 그리고 효율성, 사업 수행 과정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사업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고, 자, 요런 거는 좀 생소한 용어들이니까 사업 주체에 따라서 이런 거 그 사업을 시행한 사람들 안에서 평가를 하면 내부 평가고, 사업을 시행한 조직 말고 외부에서, 바깥에서 와서 평가를 하면 외부 평가라고 해요. 너무 단순한 용어죠. 이런 용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부 평가, 외부 평가라고 구분해 볼 수가 있겠고, 기준별로 봤을 때는 질적인 평가와 양적인 평가로도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의 양적인 평가라고 하면은 수치화돼서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활동 측정할 때 주로 평가 기준은 주로 이제 계량화시켜서 그래야지 명확한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잘했다, 질을 평가하기보다는 사실은 양적인 평가가 거의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목표량을 달성했다, 또는 우리 건강증진 사업의 대표 지표도 목표가 어떻게 돼요? 몇 %라고 수치화시켜 놓고 그걸 달성했느냐, 금연율 또는 뭐 흡연율, 유병률, 이런 것들을 수치화시켜서 평가하죠. 그런 것들을 양적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요거는 좀 보실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이미 여러 번 제가 이제 강의 중에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투입, 산출, 모형은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 나와요. 그래서 투입, 산출이라는 것은 어떤 자원이 조직 안으로 투입이 되면은 항상 변환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얘가 산출, 결과물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보건교육 할 때도 뭐 구조평가, 과정평가, 결과평가라고 하는 것들이 투입, 산출, 모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지난 마지막 보건행정 파트, 그러니까 공중보건 10단원 보건행정 파트에서 여러분 생각이 안 나겠지만 도나베디언의 의료의 질 관리에서 구조평가, 과정평가, 결과평가 했던 거 기억나요? 기술직.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근데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또 할 거예요. 그게 이 투입, 변환, 산출처럼 이렇게 투입 요소에 대한 거,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거, 그걸 통한 결과물에 대한 걸 항상 투입, 산출, 모형이다라고 하면은 구조, 과정, 결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언제나 투입한 것, 구조평가라고 하면은 투입된 인력, 조직 구조, 시설, 장비, 재정, 그래서 투입되는 자원에 대한 평가다. 보건교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투입, 구조평가다라고 하면은 보건교육에 사용되는 인력, 시설, 장비, 재정, 정책, 이런 것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과정평가는 이 자원을 투입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과정평가다. 자, 마지막 결과평가는 그 변환 과정을 거쳐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평가하는 것. 그래서 산출물 또는 효과 또는 영향을 평가한다. 결국 사업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는 것을 결과평가 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단편적으로는 뭐 그 교육을 총 몇 명에게 우리가 어떤 몇 명에게 어떤 보건교육을 시행할 목표로 진행을 했는데 실제 교육에 참가한 인원이 끝나 보니까 몇 명이 참가했더라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지식 수준, 건강생활 실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또 이걸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어떤 사회경제적 어떤 건강 상태 예를 들어서 전체 지역의 어떤 사망률, 유병률 이런 것들의 변화 이런 것까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산출물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그 사업에 의한 결과물 그래서 그냥 그 우리가 이만큼에게 교육을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만큼을 달성했느냐 정도라면은 효과는 그걸 통해서 진짜 효과가 있었나 라고 하는 지식 수준의 변화, 생활 태도의 변화 이런 것들 영향은 장기적인 영향 을 비교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구조 과정 결과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학적 평가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자, 비용 효과 분석, 비용 편익 분석 우리 어디에서 또 봤죠? 비용 효과 분석, 비용 편익 분석 어디에서 봤어요? 보건행정에서 본 거예요. 우리 기본 이론 마지막에 나왔던 게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게 요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건행정에서 기획 이론에서 기획을 할 때 기획을 한다라는 건 어떤 사업을 이제 계획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업이 어떤 대안이 적절하냐. 자, 어떤 예를 들어서 고혈압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뭐가 가장 경제성이 있느냐, 뭐가 가장 타당하냐 이런 걸 선택할 때, 의사결정할 때 하는 기법이에요. 그럼 보건사업 할 때도 정말 많이 사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경제학적 평가를 한다, 경제성 평가를 한다, 비용 편익 분석과 비용 효과 분석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비용 효과 분석, 비용 편익 분석. 자, 비용 효과 분석을 CEA라고 불러요. 코스트 이펙트. 코스트, 돈에 대한 이펙트. 효과를 보는 거예요. 이펙트를 보는 거. 자, 투입 결과가 다른 단위로 표시되는데 투입은 비용을 화폐 단위로 하고요. 결과는 사업의 효과로 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코스트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입되는 것과 결과물을 다른 단위로 평가를 하는데 투입은 코스트, 돈이고요. 이펙트는 뭐다? 사업의 효과예요. 다시 말하면 고혈압 유병률이 몇 퍼센트 감소됐다. 또는 고혈압 치료율이 몇 퍼센트 증가했다. 그 흡연율이 몇 퍼센트 감소했다.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하는 게 비용 효과 분석이고요. 잠깐 비용 편익 분석을 먼저 보면은 비용 편익 분석은 투입뿐만 아니라 결과도 비용으로 표시한다. 편익을 뭐로? 화폐 단위로 환산한다. 그럼 얘는 뭐예요? 코스트도 돈이고요. 베네핏도 돈이에요. 둘 다 돈이에요. 뭐가 더 하기 쉬울까요? 돈이랑 비교하는 게 그냥 딱 숫자로 나오니까 비교하기가 편하겠죠. 우선 여러분들이 기술직에서는 그 정도만 구분해도 충분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출제 내용으로는. 그래서 비용 효과 분석은 비용은 돈이지만 결과, 산출물, 효과는 산출물, 사업의 효과 또는 산출물로 보는 거고 비용 편익 분석은 둘 다 화폐 가치, 편익이 화폐 가치로 표시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그걸 머릿속에 넣고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자, 이 비용 편익 분석을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내가 A라는 사업은 고혈압 인지율을 높여서 고혈압을 잘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사업이에요. 인지율을 높이고 싶고, 자, B라는 사업은 당뇨병 조절, 당뇨병 치료율 또는 합병증 발생률을, 당뇨병 합병증 발생률을 낮추고 싶거나, 둘 다 인지. 여기는 고혈압 치료율, 여기는 뭐 당뇨병 치료율을 높이고 싶어요. 그래서 자, 이 A라는 사업은 100만 원을 들이면은 이거에 대해서 치료를 높여서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편익, 이 결과를 비용으로 환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편익, 비용이 예를 들어서 120만 원이래요. 얘는 똑같이 당뇨병 치료 사업은 100만 원을 들였을 때 200만 원만큼의 효과가 있대요. 자, 그럼 누가 더 낫겠어요? 더 경제성이 있어요? 얘가 훨씬 더 많이 남기잖아요, 돈을. 그러니까 얘를 선택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타당하다라고 아주 단편적으로 어떤 다양한 사업을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목적의 여러 가지 사업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거죠. 왜? 어차피 다 돈이니까 서로 다른 사업 다 비교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비용 효과 분석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결과가 돈이 아니라 고혈압 치료율이, 자, 100만 원을 들여서 고혈압 치료율이 10%가 증가가 됐대요. 자, 100만 원을 들여서 당뇨병 치료율이 5%가 증가가 됐대요.
이거 비교할 수 있을까요? 고혈압 치료율 10%랑 당뇨병 치료율 5%랑 뭐가 더 좋은 건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단순히 이건 5%라는 걸 비교할 수 없는 게, 자, 고혈압 치료율보다 당뇨병 치료율 5%를 높이면은 합병증 발생률을 그만큼 줄어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효과는, 왜냐면 발 자르고 눈 장님되는 걸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혈압 치료를 이만큼 높이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이거만큼 덜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산출물 효과를 그냥 단순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비용 효과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여러 가지 사업이 아니라 어떻게 동일한 목표를 가지는 하나의 사업. 그래서 자, A 사업이나 B 사업이나 둘 다 당뇨병 치료 사업이에요. 당뇨병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에요. 치료율 높이기 위한 사업이어서 A 사업으로 했을 때 둘 다 똑같이 당뇨 치료를 위한 사업으로 A라는 방법과 B라는 방법만 다르게 한 거예요. 방법만 다르게 했을 때, 자, 코스트와 이펙트를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A는 100만 원을 들였을 때 당뇨병 치료율을 5%를 증가시킬 수가 있고요. B는 100만 원을 들였을 때 당뇨병 치료율을 10%가 를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둘 다 당뇨병 치료율이에요. 그럼 비교가 되겠죠. 똑같은 기준에 대한 5%, 10%니까 뭐가 더 비용 대비 효과가 좋아요? 얘가 좋으니까 얘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당뇨병 치료율을 똑같이 5%를 올리는데 A라는 방법은 100만 원이 투자가 되고요. B라는 방법은 50만 원만 투자가 되면 된대요. 그러면은 똑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더 적은 돈이 들어가니까 B가 더 낫겠구나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비용 효과 분석은 뭐가? 동일한 목표를 가진 하나의 사업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서로 다른 분야의 사업을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비용 편익 분석은 서로 다른 사업을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돈이니까 어차피. 자, 지금 여기 교재엔 없는데 제가 하나만 좀 더 하고 갈게요. 비용, 효용, 분석, CUA라고 불러요. 비용 효용 분석. 비용 효용 분석이라는 게 있고, 얘는 이 효용이라는 거를 뭐로 평가하냐면 질을 보정한 생존 수명, 퀄리라고 불러요. 질을 보정한 생존 수명 또는 건강일수. 질을 보정한 생존 수명, 질을 보정한 생존 연수 뭐 상관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산 생존 수명, 건강 수명이에요. 건강 수명 한마디로 말하면. 또는 건강 일수. 퀄리가 얘는 효용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결과가 아예 정해져 있잖아요. 자, 당뇨병 사업을 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 또는 그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일수를 며칠을 늘릴 수 있는지, 고혈압 사업을 했을 때 건강 일수를 며칠을 늘릴 수 있는지, 예방접종 사업을 했을 때 건강 일수를 며칠을 늘릴 수 있는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과가 다 똑같잖아 어차피. 그래서 결과가 화폐 가치는 아니지만 결과가 이렇게 요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업도 비교가 가능해요. 왜요? 결과가 정해져 있으니까. 건강 일수 또는 질 보정 생존 수명으로 퀄리. 근데 요거는 이렇게 어렵게 혹시라도 이게 이제 보건행정에서는 간간히 문제로 나오는 건데 제가 보기엔 요거 공중보건에서도 나올 수 있을, 저라면 내겠어요. 왜냐면 얘는 보건 사업에 주로, 왜냐면 건강 수명이니까 보건 사업 말고는 얘를 쓸 데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공중보건 교재 중에 요게 있는 교재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제가 공중보건 출제자라면 전 이걸 내겠어요. 그래서 비용 효용 분석, 효용이 얘는 보건행정에서도 문제로 나올 때 되게 간단하게 나와요. 다음 중 질 보정 생존 수명을 결과물로 비교하는 그 분석 기법은 무엇인가? 보통 요 정도로 나와요. 그래서 퀄리, 질 보정 생존 수명, 질 보정 생존 연수 또는 건강 일수, 요게 결과물이다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얘는 서로 다른 사업도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거.
같이 이해되시죠? 같이 맞물려서. 그래서 요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 주실게요. 자, 다음에 역사 들어가야 되는데. 자, 제가 좋아하는 역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이제 우리 그 공중보건 기본 이론을 거의 2달 반 정도 하면서 거의 조금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 계속 나왔잖아요, 역사 얘기가. 그쵸? 우선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구분한다? 고중, 여, 확발. 그래서 고대기, 중세기, 여명기, 황명기, 발전기로 구분을 했어요. 자, 여명기 근세기라고도 하고요. 황리기 근대기라고도 했고요. 발전기, 현대기라고도 불렀다. 자, 연도로 봤을 때는 500년까지가 고대기, 500년부터 1500년까지가 중세기, 1500년부터 언제까지? 1850년. 여기가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1850년까지를 여명기, 그 다음 황리기는 1850년부터 1900년까지, 1900년 이후는 현대기라고 했고, 고대기 하면 여러분들은 우선 뭘 생각해야 돼요? 고대기 하면 히포크라테스죠. 그리고 히포크라테스의 질병과 관련된 이론은 뭐예요? 장기설이다. 자, 히포크라테스는 요건 조금 있다. 자, 그리고 장기설이고, 자, 장기설은 어떤 이론이에요? 나쁜 공기가 몸 안에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내 몸에 있는 4개의 체액이 있고 그 체액의 균형이 깨져서 질병이 발생한다. 그래서 4개의 체액에는 뭐가 있었어요?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 이렇게 4가지의 체액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하면은 그 장기설과 사체액설을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히포크라테스의 제자 누구예요? 갈레누스 있었어요. 위생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갈레누스였고요. 그거 말고도 고대기에는 그 급수에 대한 위생, 물에 대한 위생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급수, 상수, 하수에 대한 구분, 관리하는 공무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거 말고도 우리 이제 뭐 함무라비 법전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나오면 다 고대기, 뭐 헤로도토스 이러면 다 고대기 사람들, 딱 들어도 고대기 사람들 같죠? 헤로도토스는 역사학자인데 그 역사서에 이런 건강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거론이 될 수 있는 거고, 자, 중세기 하면은 전염병이 많이 유행하던 시기로 검역, 중세기 하면 무조건 검역이 나와요. 자, 검역의 유래가 된 질병은 뭐예요? 검역의 유래가 된 질병? 페스트, 흑사병. 지금 중국에서 페스트 확진자가 나와서 그쵸,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마 제가 질병할 때 좀 얘기하겠지만 요렇게 좀 이런 질병들이 다시 거론이 되거나 뭔가 기사화 되면은 제가 그런 것들은 좀 더 건들거든요. 수업 때 문제풀이 할 때 혹시라도 또 문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페스트가 검역이 시작이 됐다 그러면 최초의 검역소가 설치되고 검역법이 제정된 곳은 어디예요?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몇 년도에? 1383년에 최초의 검역법이 제정이 되고 검역소가 설치됐다. 그래서 중세기는 거의 요 내용으로 문제가 나오고, 자, 근세기 여명기에는 어마무지한 많은 업적들이 쭉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들 위주로 제가 여러분들 그 심화 자료에는, 그 핵심 자료에는 넣어놨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이 주로 시험 문제로 나오긴 해요. 근데 간간히 또 아주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도 거론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핵심만 볼 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도 봐야 되고, 그 다음 제가 교재 시대순으로, 흐름순으로 해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같은 시기에 사람이 나오더라도 초반에 있었는지 후반에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있으면은 구체적 연도를 몰라도 순서는 맞출 수 있거든요. 보통은 아주 중요한 연도가 아니면 순서대로 나열하셔야 해요. 그리고 여명기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업적이 있기 때문에 초반 거, 후반 거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초반, 후반을 좀 구분하시면 문제 푸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고, 그 요약집엔 없지만 최초로 현미경을 발견한 사람은, 발명한 사람은 누구예요? 현미경 하면 레베누크였고요. 그래서 최초로 눈에 보이지 않는 종의 존재를 확인한 사람이다 라고 했고, 그 다음 존 그란트 나오고 있는데, 존 그란트는 시험 문제에 정말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존 그란트 하면 뭐 했어요? 최초의 보건통계 1662년이었고요. 사망표에 관한 자연적 정치적 재관찰이라는 사망통계, 이게 보건통계죠. 그래서 사망통계를 발표를 한 거고, 그래서 영국 런던에서 출생자, 그러니까 세례 신고서를 통해서 출생자랑 사망자에 대한 자료를 계속 축적을 해서 보건통계를 발표를 했고요.
자, 그 다음 중요한 사람 라마찌니 1700년에 노동자 질병론이라는 그 책을 발간을 하면서 산업보건의 이바지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보건의 아버지, 산업보건 파트에서 다시 또 다뤄진 사람이죠. 그래서 다양한 노동자들의 질병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시기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다양한 직종이 생기고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라마찌니 이후에 프랭크가 또 중요한데, 자, 프랭크 전에 한 사람만 더 생각하면 필립 피넬이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필립 피넬. 자, 필립 피넬은 뭐예요? 정신보건에서의 1차 혁명을 이끌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어땠어요? 정신질환자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감금해두고 죄수처럼 취급했는데 환자로 보면서 쇠사슬로부터 해방시킨 사람이 필립 피넬이었고요. 자, 프랭크는 보건행정을 확립했다. 위생행정을 확립했다. 그래서 여러분 확립하면 항상 프랭크, J.P. 프랭크, 요한 피터 프랭크예요. 그래서 의사행정, 보건행정에 관한 책을 편찬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프랭크예요. 이때가 뭐냐면 엄청 서구 유럽 국가들이 식민지를 막 건설할 때예요. 그래서 식민지 건설하면서 어떤 나라를 침략해서 자기네 속국으로 만든 다음에 프랭크는 그 와중에 그 국가의 국민들의 건강을 먼저 확보해라 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해요, 역사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람, 제너의 우두종두법 1798년, 이건 연도까지 중요하다라고 했죠. 1798년에 제너의 우두종두법, 우두접종법, 그래서 두창 예방법을 통해서 예방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 제너였고요. 그 다음에 염원계에서 시험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바로 에드윈 체딕이겠죠. 그래서 1737년부터 38년까지 런던을 중심으로 노동자들 사이에서 열병이 유행했고, 그걸 조사를 해서 실태를 정부에 알렸고, 그걸 통해서 이제 영국 정부에서 1842년에 공중위생감독과 위생조사위원회 요걸 설치를 해서 조사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여기에서 조사를 해서 만든 보고서가 노동자 위생상태 보고서예요. 얘가 1842년에 이제 노동자 위생상태 보고서가 발표가 됐고, 이 보고서를 통해서 영국에서는 최초로 뭐가 만들어졌다? 최초의 공중보건법,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최초니까. 최초의 공중보건법은 어느 나라에서? 영국에서. 몇 년에? 1848년. 그렇죠? 1848년 영국에서 최초의 공중보건법이 제정이 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서 공중보건국과 지방보건국이 설치가 됐다라는 역사적 큰 사건, 제일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 근대기 확립기로 넘어가면은 세균학설기, 미생물 병인론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다양한 이제 학자들이 미생물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그 이전에 가장 첫 번째 존 스노우가 가장 핵심이죠. 언제? 1855년이었고요. 콜레라에 대한, 런던에서 유행하던 콜레라 역학조사를 통해서 콜레라의 원인이 뭔지 모르지만 물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 같아 라는 것을 증명을 하면서 장기설의 허구성을 입증했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아직까지도 질병은 어떤 공기에 의해서 걸리는 거야, 나쁜 공기가 들어와서 걸리는 거야 라는 게 계속 베이스의 가장 기준 학설이었어요. 그런데 아니야, 이거 봐, 공기가 아니라 물이 원인이었잖아 라는 걸 입증한 거예요. 그러면서 장기설이 틀렸어라는 걸 어쨌든 증명을 해낸 게 그 존 스노우가 되는 거고요. 최초에 뭘 했다? 최초에 기술역학을 수행한 게 되는 거죠. 뭘 통해서? 점지도를 통해서 질병의 지리적 분포를 파악을 하고 조사를 했죠. 자, 그 다음에 패튼쿠퍼 하면은 패튼쿠퍼 전에 여러분들 그 40페이지 교재에 에를리가 있는데, 요거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가면은, 에를리가 매독치료제인 쌀바르산을 발명을 했고, 얘가 화학요법에 시작이 됐는데, 요게 실제 발명된 시기가 1910년이에요. 이 606은 뭐냐면 606번째 실험에서 개발을 해서 그 606이라고 하는데, 이때가 1910년이니까 어때? 2차 대전 때 막 독일에서 생체 실험하고 막 그럴 때거든요. 사실 이때 굉장히 많은 치료법이나 질병에 대한 것들이 밝혀졌는데 다 생체 실험 통해서 밝혀진 거여서 이게 되게 안 좋은 의미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606이라는
그것까지 붙어 있어요. 실제 요 이름에는. 근데 요게 발명이 개발이 된 거는 1910년이에요. 1909년으로 나오기도 하고 10년으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 그 전체적인 역사적 흐름, 이 사람 자체가 1854년부터 1915년까지예요. 그러면 실질적인 업적이 이제 황립기랑 이 발전기, 근대기로 너무 겹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업적의 유형상, 특성상 뭐 세균 학설기, 그다음에 화학요법이 시작했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요 시기의 내용과 맞물리지만 실제 딱 연도로 잘라버리면은 여기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에를리 같은 경우는 중요하게 이제 문제에 나오거나 거론되지는 않지만 둘 사이에 뭐 들어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조금 융통성을 가지고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시기가 1910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론을 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파스테르 코흐 하면은 우리 공중보건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중에 이제 손꼽히는 게 파스테르와 코흐죠. 두 사람을 2대 특정 병인론자, 미생물 병인론자라고 해서 파스테르 같은 경우는 다콜레라균, 광견병, 항혈청 또는 저온살균법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발견하기도 했고, 자, 코흐는 탄저균, 결핵균, 뭐 파상풍균, 콜레라균 등을 발견하면서 이 미생물학에 굉장히 많은 업적을 세웠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 비스마르크 하면은 독일의 재상으로서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인 노동자 질병보호법을 제정을 했다. 언제? 1883년에. 자, 하프킨까지 넣고 있는데 하프킨은 중요하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한두 번 문제 보기로 나온 적은 있고요. 이 하프킨은 파스테르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파스테르 연구소의 그 이제 연구원이었고 나중에 콜레라 백신을 개발을 한 업적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현대기 발전기로 넘어오면은 1900년 이후죠. 사회보장제도, 국제기구 같은 것들이 이제 발족이 됐던 시기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서양 공중보건 역사까지 봤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나라 역사 그리고 뒤에 1차 보건의료 이어서 볼게요.